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문을 열겠습니다. 대구 경북을 방문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부와 여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거센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 수위와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자, 한편 공수처의 통신조회가 야당에 대한 사찰이다. 강한 반발이 일어났는데요. 자, 오늘 국회 법사위가 열려서 김진우 공수처장이 답하고 있습니다. 대선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자, 올해가 이틀 남았습니다. 대선도 69일 남았는데요. 연일 시끄러운 이슈가 쏟아지고 있죠. 하지만 차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할 시간입니다. 대선 못지않게 우리의 일상이 중요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시사본부는 뉴스를 씹어서 아주 먹기 좋게, 소화하시기 좋게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부디 영양가도 높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만 식재료가 어떨까 싶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코너 기다리고 있고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지 오늘로 10년째라고 합니다. 2부 10분 인터뷰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직속 평화번영위원장인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대선 후보의 대북 정책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각설하고 시즌2 그리고 경제본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신청 매일 기다리고 있죠.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디저트송으로 선정되신 분께는 별다방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유, 제가 이렇게 두 분 뵈면은 시사 셰프들이시구나. 우리가 뉴스를 식재료로 맛있는 레시피를 만들어서 청취자분들께 드려야 되는데 식재료가 때로는 불안불안할 때가 있어요. 자, 오늘도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자, 윤석열 후보 TK로 갔습니다. 그런데 22분의 격정 연설에 거센 이야기들이 많이 섞여 있어서 어젯밤부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박 기자님. 네. 어떤 이야기들이 나온 겁니까? 네. 그러니까 어제 경북 선대위 출범식에서 정말 작심 발언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여기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정말 가지가지 다 하는 무능과 불법을 동시에 하는 정말 엉터리 정권이다. 권위주의 독재 정부는 국민 경제를 확실히 살려나 우리나라 산업화 기반을 만들었는데 이 정부는 뭐 했나? 라고 맹비판했습니다. 또 현 집권 세력을 겨냥해서 북한의 주사 이론 이런 걸 배워서 민주화운동의 대열에 껴서 마치 민주화 투사인 것처럼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도와가면서 살아온 집단들이 이 문재인 정권 들어 국가와 국민을 약탈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반대표는 이 소위 대깨문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버 전사들 이런 표현도 했는데요. 대깨문을 동원해서 인격을 말살하고 머리를 들 수 없도록 만든다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들어오면 자기들이 해먹는 데 지장이 있으니까 무식한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나라 경제와 외교 안보를 전부 망쳐놨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정말 싸잡아서 거센 얘기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재명 후보와의 토론 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일각에서 나왔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바보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얘기하려면 대장동과 백현동의 진상부터 밝히고 민주당 후보를 둘러싼 음습한 조직폭력배 얘기나 잔인한 범죄 얘기를 먼저 밝혀라.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사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하고 국민 여러분 보는 데서 토론을 해야 하나 참 어이가 없다. 정말 가짠다라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가짠다라는 걸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사람의 행위나 모습이 제 격에 맞지 않아 거슬리거나 안이 꼽다 이런 얘기였는데 이런 표현을 어제 썼고 어쨌든 이 경북 지역이다 보니까 더 이 지지층을 향한 지지하는 그 세력을 향한 강한 발언 또 속 시원한
그분들 볼 때는 속 시원한 그런 발언들을 했다라고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뭐 지지층과 반대층은 뭐 정반대로 또 이 분위기가 엇갈릴 테니까 그걸 예상을 하고 저도 어제 밤에 이제 뉴스에서 나온 이게 육성과 표정으로 봐야 더 네. 우리가 리얼하다 얘기하죠. 박정우 기자님이 이렇게 순하게 얘기해 주니까 약간 그 제가 톤 앤 연기를 좀 했어야 매너가 되는데 네, 딱 와닿진 않지만 오창석 평론가님 보셨죠? 네, 들으셨죠? 맞습니다. 네, 어떻게 좀 평을 해주시겠어요? 되게 점잖게 가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뉘앙스는 참나 가짜났어 이런 예, 느낌이었죠. 네, 맞아요. 네, 이게 이제 홍준표 후보가 네. 사실 평소에도 거친 언행이었고 네네. 구설수에도 많이 올랐는데 홍준표 의원이 만약에 이런 발언을 남겼으면 뭐 그냥 그러려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윤석열 후보는 그 전에 그런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상당히 점잖게 그동안 해왔는데. 예, 왜냐면은 바로 직전에 직책이 검찰총장이었기 네. 때문에 사정기관의 기관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더 유순하게 네.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 또 최근에 지금 예능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윤식당 관련된 이제 네네. 음식을 만들어줘서 네. 훨씬 더 부드러운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갑자기 이런 발언들이 쌓이면 네. 사실 그동안 이제 이미지를 바꾸려고 했었던 노력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생기긴 하는데 좀 경북선대위라 하더라도 민주당에서도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를 위한 고속도로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박정희의 공은 인정한다라고 계속 네.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은 인정한다라는 표현과 권위주의 독재 정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네. 좀 달라요. 네. 사실은 동일한 단어라고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집권한 건 맞으니까. 근데 이게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네. 권위주의 독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데 이 어감이 조금은 저는 표현이 좀 많이 투박했다. 왜냐하면 어떤 전임 대통령이라도 잘한 것은 계승하자라는 의미로 민주당도 박정희라는 이름을 쓰는 건데 권위주의 독재는 우리가 그 어떤 정부도 앞으로 계승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아다르고 어다른 것인데 이 부분에 조금 투박하게 나가지 않았나. 아무래도 이제 경북이고 경북 선대 출범을 안동에서 또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강하게 발언을 했고 안동은 또 이재명 후보의 또 고향이고 그렇죠. 그렇죠. 아마 그 심장부에서 더 강하게 발언을 해서 조금 더 선명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남겼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효과는 어떻게 전망되세요? 득이에요, 실이에요? 아주 냉정히 말씀드리면은 TK를 잡고 BTK를 모두 놓칠 수 있는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 이 발언은 잘못되면. 그러면은 뭐 일종의 부산에서 전두환 옹호 발언 나왔을 때처럼 네. 네, 그 눈앞에 있는 지지자들의 좀 열광을 끌어내기 위해서 네. 좀 이제 과했는데 네. 이게 어차피 전국 방송으로 다 지금 보도되고 우리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지켜볼 문제입니다. 이재명 후보는요, 윤 후보를 향해서 좀 자주 만나자 네. 이런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계속 토론 좀 하자. 네. 자주 만나서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자.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어제도 한 방송에서 윤 후보를 향해서 제발 자주 좀 만납시다. 저한테 하고픈 말이 있으면 제가 있는 곳에서 말씀해 주세요. 직접. 네.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 들으면 어떡해요. 저도 반박 좀 하게 뭐 네네. 이렇게 반박하게. 얘기를 하면서 만나자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이제 특검 안 하면 토론 안 한다. 이거는 뭐 둘 다 안 하겠다는 뜻이다.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본다. 이 얘기를 하면서요. 계속 토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토론과 만남을 구애하고 있고 제가 바보입니까? 같지 않습니다. 이런 또 표현도 상대 쪽에서는 나오고. 네. 자, 이 이준석 대표가 지금 내일이 연말인데 뭔가 좀 거취의 어떤 변동이 있을 것인가? 이 계속 매일매일 주목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를 오히려 겨냥해서 한 이야기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또 언론 인터뷰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윤석열 후보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토론 요청에 대해서 중범죄자와 어떻게 토론할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일전에 나온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토론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봤냐면 아니 이거는 윤 후보 그 발언만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을 무시하는 그런 발언이다. 그런 태도 하나하나가 중도층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하다가는 중도층 놓친다. 뭐 이렇게 경고를 한 셈이고요. 또 이 선대위 문제에 대해서도 적어도 선대위를 구성한 지 1개월 정도 지난 상황이라면 분명한 득표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전략이 좀 기억나는 게 있냐. 안 보인다 이런 거고요. 또 최근 윤 후보 지지율이 역전되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득표 전략 없이는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선대위 관계자에게 우리의 대전략이 뭐냐라고 물으면 아마 답을 못할 거다. 이렇게까지 지금 선대위의 문제점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티 전략. 이게 성공하기 힘들다는 걸 좀 봐야 된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2012년 대선을 떠올렸어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친 이유가 안티 이명박,
안티박근혜 전략 때문에 졌다. 네. 누군가의 안티클럽이 팬클럽을 이길 가능성이 작다. 이런 주장도 했는데요. 지금 이 말만 놓고 보면 지금 윤석열 후보의 행보나 선대위의 모습 이대로 안 된다는 얘기를 또 계속하고 있는 그러네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거 평론가적인 발언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했었는데 네. 충돌이 좀 있겠네요.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평론가적 입장처럼 말을 하긴 했지만 네. 한 발짝 떨어져서 그런지 사안은 전 정확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보고 있다. 왜냐면은 진짜로 안티로 이기기는 쉽지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예전에 2015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의 국민의힘은 새누리당이라는 당명을 쓰고 있었죠. 그렇죠. 그때 어떤 얘기했었냐면 새누리당은 북한 없으면 정치 못하고 민주당은 새누리당 없으면 정치 못한다. 계속 네거티브만 하니까 네네. 야당으로서의 면모는 너무 투철한데 네네. 집권 수권 여당으로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해소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속 반대만 하니까 연전연패가 이어졌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전 선거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새겨들 필요가 있는데 윤석 대표도 선대위원장 내려놓겠다. 부르면 갈 수 있다. 안 간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정작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대표를 향한 메시지가 거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두 사람이 봉합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저는 그래도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나를 지지하지 않았던 상대 후보의 지지자의 진영도 끌어안아야 되잖아요. 네. 대통령은 그런 자리니까 그렇다면 지금 같은 식구에 있는 이준석 대표도 한 번 더 끌어안는 모습을 취해야 어떻게 보면 정치적 실리도 챙길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한 번 더 같이 하자라고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안 오면 그때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국민 여론이 더 안 좋아질 거예요. 그때는 근데 그러면 이제 이준석 대표가 안 온다고 하면 그때는 놔도 네. 뭐 여러 가지 여론 분열이 없을 텐데 지금 놔두면 그래도 후보 한 번 더 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국민들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 와중에 어제 뭐 시간이 없어서 다루지 못했는데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또 성접대 의혹이 튀어나오면서 예. 유튜브 쪽에서 여기 대해서 서로 지금 이제 고소전이 들어간 상태죠. 네, 이준석 대표가 법적인 조치를 어제 취했고요. 네. 그다음에 강용석 변호사가 네. 국민의힘 당 윤리에도 제소를 했습니다. 해당 유튜버인데 그렇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네. 자, 이게 참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 어제 비교해 보면 민주당 선대위는 지금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원팀 나와 드림팀 간다. 또 오늘 천정배 전 장관도 복당 네. 되는 상황이죠. 오후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내홍이 국민의힘은 선대위 내홍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해를 넘길 것 같네요. 네, 아마 해를 넘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내일 만나야 되는데 오늘 내일 갑자기 만나야 할 명분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가. 김종인 총괄이 만난다고 했죠. 네, 뭐 주말에 네. 만난다고 했는데 주말에. 봐야 될 것 같고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이나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윤석열 후보의 행동 발언 네. 이런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 예측한 거는 대구에서 만날 거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대구 일정이 마무리가 되는데 만날 수 있을지 봐야 될 거고 내일은 충북 일정입니다. 내일 충북에서 또 회동을 극적으로 할 수도 있다. 31일 네, 마지막 날. 충북 회동, 울산 회동이 이은 좋아요. 하루 남아 있으니까 뭐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는데 자 내일 또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 여권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역시 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얘기죠. 아들은 남이다. 석사 논문 취소해달라 이런 네. 이제 표현들이 등장해서 화제인데 전반적인 맥락을 한번 쭉 풀어주신다면 박 기자님 뭐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제 한 인터뷰에서 한 얘기가 지금 계속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이제 배우자 김건희 씨 이 의혹과 자신의 아들 문제가 네. 같은 선상에 오르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 부인은 권한과 지원이 주어지는 공적 존재다. 네. 그런데 대통령 아들은 성년인데 사실 남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들과 부인은 다르다. 다르다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부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공적인 행사나 일정을 소화를 하는데 아들은 그게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김건희 씨 사과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게 사과를 보면 내가 이제 뭘 사과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과를 원하니까 뭐 해줄게. 뭐 이런 건 좀 국민들 보시기에 불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석사 논문 표절 논란
이것도 지금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요거는 지금 김건희 씨도 속상한 표절 그렇습니다. 논란이 나와서 요 지금 요 말씀하신 거는 이재명 후보 본인에 대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예, 이재명 후보 본인 이제 가천대 석사학위 논문. 네, 과거에 나왔던 얘기인데. 네, 지난 2005년 지방자치 부정부패 극복 방안에 관한 연구란 제목의 논문으로 가천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는데요. 예, 국민의힘 측이 이걸 이제 표절심의 프로그램으로 검증해봤더니 네. 표절률이 27%에 달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가천대 입장에서는 대선 끝나고 검증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재명 후보 뭐라고 했냐면 이 제발 좀 취소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석사 학위를 취소해달라. 네, 그러니까 뭐 담당 교수 이름으로 문서가 왔는데 뭐 이 정도는 야간 대학원 학교는 충분하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는 해요. 그렇지만 이재명 후보는 이게 여러 가지로 인용 표시나 이런 것들을 못했기 때문에 이걸 좀 취소해달라 이런 얘기를 어제도 또 본인의 강조를 실수를 했습니다. 인정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인정을 했고요. 취소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어쨌든 이 부분이 대선 끝날 때까지 가천대에서 대선 끝난 다음에 뭐 검증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거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김건희 씨 석사학위 논문 좀 불거지면서 계속 이거 부분도 문제 제기가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아들은 성년인데 사실은 남이다라고 했던 이 워딩이 과연 국민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일까. 네. 사실 저는 조금 뭐 비판적인 입장입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장제훈 의원 아들의 래퍼 노엘 장용준 군이 음주운전이나 이렇게 계속해서 설화에 오르고 경찰서를 드나들었을 때 장제훈 의원이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렇진 않을 거예요. 네네. 장제훈 의원 스스로도 굉장히 답답해할 겁니다. 그런 면에서 비판을 받으면서도 장제훈 의원이 시킨 것도 아닌데 이렇게 욕을 먹어야 되나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마찬가지 사안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남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약간은 조금 뭐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엔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내가 아들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지만 참 송구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우리 들죠. 평론가님은 참 초지일관해요. 항상 젊은이 편이야. 예. 기성세대만 나빠. 이건 저희 농담이고요. 아닙니다. 네. 자, 또 이제 이 남이다. 부인과 아들은 다르다. 이런 취지로는 이해가 되는데 예, 아들은 남이지 않느냐 이 표현을 국민들은 어떻게 볼 것이냐. 네. 예, 사실 지금 오평론가님 계속 양측에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은 극단적인 표현을 좀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좀 이제 완화된 표현이 필요하다. 네. 이 화법에 대한 이제 강조들을 많이 왜냐하면 해주고 국민들이 이번 대선이 역대급으로 양당 모든 후보가 비호감도가 높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요 하나 더 다뤄볼까요? 이재명 후보의 아들 의혹 관련해서 이번에 입시 비리 의혹이 터졌는데 어제도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다가 8시간 만에 철회됐다. 그럼 이건 뭐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이 끝난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 학교에서 대답도 오기 전에 네. 이렇게 얘기가 된 건데요. 사실. 고려대도 이제 사실을 문의했고. 네, 문의를 했는데 고려대 입장에는 이재명 후보 장남의 입학 자료가 다 파기가 돼서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민주당에서 팩트체크를 해봤더니 결국에는 국민의힘에서 이걸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관계를 잘못 알았더라. 그렇습니다. 어떤 건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이 국민의힘의 이재명 비리 국민 검증특위 그 위원장이 김진태 전 의원인데 네네. 어제 보도자료 냈어요. 뭐라고 썼냐면 이 후보 장남이 2012년 세계선도 인재 전형이란 매우 불투명한 전형을 통해서 고려대 경영학과에 수시 합격했다. 의혹을 제기하면서 고려대 측에 공개 질의서 보낸 거고 이게 이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가 고려대 입학할 때 응시했던 것과 같은 전형이다. 네. 이렇게 지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후보 차남에 대해서는 2013년 같은 고려대 경제학과의 수시 전형 중에 특별 전형을 통해 입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차남이 TV에서 다문화 이슈를 다룬 영화 완득이를 시청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 후보와 다문화 토론을 했고 아주 공교롭게 다음날 면접시험 주제가 다문화였다. 뭐 이런 주장도 펼쳤습니다. 네네. 그랬더니 민주당 선대위가 가짜뉴스다라고 바로 반박을 했는데요. 이 후보 장남의 입시는 이런 특별 전형이 아니라 일반 전형으로 시험 보고 합격했다라고 반박을 했고 차남과 관련해서도 당시 수시 국제 전형 정경대학에 지원한 거다. 그래서 2학년 때 정경대학 행정학과로 결정됐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따로 입장을 내서요. 공개 질의서 중에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바로 잡고자 한다. 착오가 있었던 점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 이렇게 기존 입장을 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아니 이거 유감 표명을 끝날 게 아니다. 윤석열 후보와 선대위 차원의 공식 사과를 요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게 이제 검증 특위인데 네.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의혹을 터뜨려 버리는 상황이 돼 버린 거죠.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검증 특위 자체가 이제 스스로의 이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돼 버렸고 처음에는 또 삼수였다. 네네네. 라고 했다가 알고 보니 또 재수였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디선가의 제보는 저는 받을 수 있다 보거든요. 네네. 그리고 대선 후보에 대한 검증은 계속해서 돼야 되니까 제보를 받고 이걸 검증해서 이거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충분한 제보는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 제보를 받은 팩트 체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모든 정당이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심했어야 된다. 왜냐면 이거 다 시간 낭비입니다. 모든 시간. 왜냐면은 국민들 중 일부분은 설마 정당에서 그런 것을 실수하겠어라고 해서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철회해버리면 굉장히 허탈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한만 못한 일이 돼버린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만약에 그런 의혹 제기를 할 거라면은 내부에서 검증을 좀 충분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해야 됩니다. 지난번 대선 때 생각해 보시면 저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유정 씨 네. 네. 룸살롱에서 녹취된 내용 공개됐다가 얼마나 파장이 컸어요. 이게 조작으로 밝혀지는 바람에. 네. 자, 이 팩트 체크가 중요하다. 아무리 급해도 우리가 이 저 바늘 허리에 실을 매서 쓸 수는 없습니다. 체크해야 되고요. 자, 이 지금 12시 41분 넘은 시간입니다.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보고 계속 이어갈 텐데요. 교통정보센터의 김한나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지금 서울 시내에서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원효대교 북단 부근 1차로를 막고 도로 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남대교부터 원효대교 쪽으로 정체되고 있고요. 반대 구리 방면으로도 양화대교부터 서강대교 쪽으로 작업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또 마포대교 중간부에서는 고장난 차량까지 처리하고 있어서 부근으로 어렵습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으로는 원룸분기점에서 묵동나들목까지 양방면으로 어렵고요. 고속도로에서는 청주 영덕고속도로 영덕방면 수리티 터널 1차로에서 대형 화물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여파를 받아서 수리티 터널에서 7km 정체고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계양에서 송내까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서해안선 목포방면 8탄분기점 부근에서도 사고 때문에 2km 정체고요. 반대 서울 방면으로는 일찍에서 금천까지 밀리고 이후로는 수월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공수처가 야당 의원 다수에 대해서 통신조회를 했는데 이 의원만이 아니라 여기는 윤석열 후보와 그 부인 김건희 씨의 통신자료 조회도 포함되어 있다. 사찰이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 주장이에요. 먼저 네. 내용을 박 기자님이 한번 정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된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에 따르면 총 81명이에요. 많이 늘었네요. 105명 그렇습니다. 중에. 네. 그러니까 뭐 3분의 2 이상이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대상이 된 거고요. 네. 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3회, 또 김 씨에 대해서는 1회 통신자료 조회한 것으로 파악이 됐고, 근데 이게 이제 검찰도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한 거죠. 서울중앙지검도 윤 후보에 대해서는 4회, 인천지검이 1회, 서울경찰청도 했습니다. 1회, 관악경찰서 1회. 공수처, 검찰, 경찰 다 한 거네요. 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검이 5회, 인천지검이 1회 통신 자료를 들여다봤는데 네. 뭐 윤 후보 조회 시기를 보니까 공수처가 9월, 10월, 중앙지검이 5월, 6월, 10월, 11월 이렇게 했고 김건희 씨에 대한 조회 시기는 공수처가 10월, 중앙지검이 5월, 6월, 8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윤 후보가 지난 3월 총장직에서 물러난 다음에 6월 정치참여 선언했잖아요. 네. 본격적인 정치활동에 나설 때 수사기관들의 통신자료 조회가 이루어졌다라는 지적을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고 네. 또 이 고발사주 의혹 등으로 사실 지난 9월부터 피의자로 입건이 됐잖아요. 네, 그랬죠. 이런 부분들 뭐 이것까지 이제 보면서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공수처가 야당 또 언론인 일반 뭐 회계사나 시민들 그다음에 대선 후보와 가족들까지 이렇게 통신자료 조회를 한 걸로 나타나면서 좀 파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야가 법사위 열어서 이 김진욱 공수처장 출석해서 이제 질의응답 하잖아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오후 2시부터 오늘 법사위가 열릴 네네. 예정이에요. 잠시 후에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지금 출석한 걸로 얘기했는데 네. 오후 2시 시작이라고 정정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 오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사찰 주장과 네.
일단은 이제 통신 내역만 확인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공수처는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국민들이 그냥 들었을 때는 굉장히 좀 불편하거든요. 사찰 느낌이 나요.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휴대폰 쓰는 거를 누군가 공적 기관에서 들여다봤다라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장이 나와서 해명을 한다고 한들 끝나는 부분은 아니다. 네. 만약에 해명을 넘어서 사과까지 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나머지 검찰은 앞으로도 해도 되는 것인가? 네네. 이 문제가 남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온 말이 결국은 영장주의. 만약에 정말 필요하다라면 이런 부분이 있다라면 영장을 발부받아서 정식 절차를 거쳐서 해라. 네. 라고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앞으로 무조건 그렇게 하자고. 법 개정을 해야죠. 근데 야당에서 공수처는 그러면 안 되고 검찰은 해도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합의를 하면 되는데 또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약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적인 것은 내부로 하고 네. 공적인 정책 검증은 외부로 하자. 공개로 하자. 이원화시키자고 여야가 한 10년째 얘기하거든요.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정치적 유불 우리가 적고 잡으면 어떡하지? 해서 쓱 모른 척하고 네네. 이렇게 계속 지지부진하게 이어집니다. 영장주의도 당연한 건데 그렇게 지지부진되지 않을까라고 좀 우려스럽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양당이 공의 문제를 삼을 거면 이번에는 법률화로 명문화 시켜야죠. 네. 자, 이게 박근혜 정부 때도 세월호 참사 당시에 네. 유가족에 대해서 통신조회가 있었는데 당시에 그 민간인에 대한 사찰 아니냐. 네. 그때 공수처는 없었으니까 이 네. 검경의 얘기입니다만 이게 좀 정권이 바뀌었을 때 입장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 네. 공정한 룰로 이게 조금이라도 좀 사찰 우려가 있다면 이 법적으로 강화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공세식으로 정치 공세식으로 네네. 상대방이 비판하는 용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중요해 보이고요. 네. 뭐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도 이런 공수처의 이런 모습을 지금 비판하고 있지만 사실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일 때 좀 들여다보면 네. 한 1년 6개월 재직하는 동안에 검찰이 모두 282만 6,118건의 통신자를 조회했습니다. 300만 건에 가깝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수사 방식을 써왔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수사 대상자에 대한 통화 내역을 보기 위해서 영장을 받아서 본 다음에 보면은 이 통화 이게 발신수신한 누군가의 전화번호가 뜨잖아요. 통화 네. 시간이. 그럼 수사를 하면서 그 누굴까 좀 그게 밝혀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또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에 통신자료 요청을 해서 이름이나 뭐 주민등록번호, 서비스 가입 해지일, 주소 이런 거는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수사를 해왔던 게 뭐 윤석열 후보 총장 시절만 봐도 관행이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공수처는 물론 인권을 중요시하는 그런 수사기관으로 출범을 했는데 그런 걸 계속해서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겠지만 네. 앞으로 이거를 없애려면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여야가 머리를 모으고 새로운 대책을 좀 내놔야겠습니다. 그래요. 어제 이게 관행이다라는 공수처 입장이 나와서 네. 아니 올해 생긴 기관이 무슨 관행이냐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검찰과 경찰 공권력들이 계속 써오던 방식이다. 지금 공수처는 사실은 그 대상이 7천여 명 고위 공직자들이잖아요. 네. 근데 검찰 경찰은 전 국민을 다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지금 검찰은 뭐 282만여 건의 통신자료 조회가 있다. 자,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론가님 말씀처럼 네. 이게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입장을 바꿀 문제가 아니라 네, 맞습니다. 이 보편적인 문제가 네. 있다면 법 제도를 좀 이제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논의를 좀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오늘 분위기를 보면 그게 좀 김진우 생산적인- 공수처장 구속하라, 물러나라, 뭐 탄핵하라 이런 얘기로 가서 또 정치 공방으로 갈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뜨겁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오늘 보면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아침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신청했어요. 네. 이 공수처 이 사안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좀 들어야겠다라고 얘기하고 또 신고센터도 당에 설치를 했습니다. 네. 이런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서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오늘도 아마 야당 의원들의 파상 공세가 예상이 됩니다. 예, 어제 검찰 발표가 하나 나왔죠.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보와 함께 뭐 같이 절친으로 일했던 검사 시절에 윤대진 검사의 친형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이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 또 뭐 뇌물수수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결국은 이제 기소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보도 이게 좀 관련된 것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네. 공소시효가 지나서 불기소가 됐다. 자, 어제 검찰의 발표는 어떤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이 제목만 보고
윤석열 이 후보 모든 의혹이 다 해소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네네. 하셨을 것 같은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네. 공소시효가 지나서 불기소된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후보가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장 시절인 2012년부터 2003년 8월쯤에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해봤던 이 윤우진 전 서장에게 네. 대검 중수부 후보인 이모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법 위반이죠. 네. 이 의혹을 받아왔는데 서울중앙지검이 이거 봤더니 공소시효 5년이 이미 지났어요. 2012년 일이니까 네. 13년까지. 그래서 불기소 처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2019년 7월 기억하실 겁니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거의 끝날 때쯤에 뉴스타파 취재진과 윤석열 후보가 통화한 녹취가 공개가 됩니다. 네. 그때 김진태 의원이 많은 또 공세를 펼쳤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이모 변호사 보고 일단 네가 대진이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대진이 한참 일하니까 형 문제, 그러니까 윤우진 전 서장입니다. 네. 형 문제 가지고 괜히 머리 쓰면 안 되니까 네가 그러면 윤우진 서장은 만나봐라. 라고 이제 얘기했다는 걸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그렇습니다. 이모 변호사. 네, 소개를 해줬다는 내용을 이 뉴스타파 기자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녹음된 녹취가 공개가 됐습니다. 큰 논란이 있었죠. 근데 뭐 윤석열 후보는 이번에 관훈 토론 뭐 등등에서 얘기한 걸 보니까 그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하지만 뭐 최근에 보면은 윤우진 전 서장이 지난해 12월 인터뷰를 한 걸 보면 네. 그 이모 이 변호사가 문자가 와서 윤석열 선배가 보냈습니다. 만나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걸로 그렇게 기억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참 의혹이 계속 있는 상황이지만 검찰은 공소시효 이후로 불기소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 뉴스를 보니까 공소시효가 지나서 이건 뭐 아예 네. 들여다보지 않았고 진위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네. 또 달려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예 내용 자체는 보지 않았고 시간이 지났으니까 끝. 그럼 안 되니까 어차피. 자, 그래서 이제 무마 의혹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또 이제 검찰 출신 대선 후보인데 네. 자기 식구 감싸기 아니냐, 파리 안으로 굽는 거 아니냐, 민주당은 그런 공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수사 앞에서 정치인들의 발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기억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라는 류의 답변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윤 후보도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다 보니 괴로운 얘기를 들어준 적은 있지만 사실인지는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었지만 네. 공식적으로 변호사 서면해본 적은 없다. 네. 요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얘기 몰랐다고 했었잖아요. 아니요, 전 괴로운 얘기 들어준 적이 있어요. 네. 정도까지는 다 미리 얘기를 해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와중에 시간이 다 갔네요. 자, 오늘 밤 자정이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특사로 풀려납니다. 이미 지금 병원 입원 중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교도소에서 출소하는 장면을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이 내일 뉴스에서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 먼저 말씀드려 볼까요? 2020님. 약간 연도 이름 같은 휴대폰 뒷자리 오는데, 자, 커피 소년의 행복의 주문 신청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실 분이 대통령이 되시길 바랄 뿐이죠. 근데 그게 참 어렵네요. 어렵네요, 정말. 5년마다 참 어렵더라고요. 두 분 좀 잘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평론가였고요. 행복의 주문 듣고 저도 입으로 돌아옵니다. 행복의 주문 걸어 그대 맘을 밝혀줄게요. 따라하면 돼요. 카운터 줄게요. 어렵지 않아요. 단순하긴 해도 힘이 될 거예요. 행복의 주문 하나 둘 셋 넷.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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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한 사람도 지친 사람들도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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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하면 돼요. 카운터 줄게요. 어렵지 않아요. 단순하긴 해도 힘이 될 거예요. 행복의 주문 하나 둘 셋 넷.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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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한 사람도
가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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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한 사람도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물건을 사고 그 값을 치르거나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때 여러분은 어떤 수단으로 계산을 하시는지요? 요즘은 현금으로 내는 경우보다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또는 다양한 앱을 이용해서 값을 지불하는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금융기관에서 그 대금이 빠져나가는 날은 결제일일까요? 아니면 결제일일까요? 발음으로 정확하게 구별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두 번째 음절을 모음 에와 에 중에서 어떤 것을 쓰는 것이 맞을까요? 지금 말씀드린 결제와 결제는 발음만 들으면 거의 비슷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이 두 표현은 글자로 쓸 때도 혼동하기 쉬워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돈이 빠져나가는 결제일은 두 번째 음절을 제, 그러니까 저의 일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음절을 제, 즉 자의 일을 쓰는 결제는 결정할 권한이 있는 상관이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검토해서 허가하거나 승인하는 것을 뜻합니다. 보통 결제 서류라든지 결제를 받다 같은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안건을 결제하여 허가함이라는 뜻의 표현인 재가로 쓰기도 합니다. 그런 계획은 사장의 재가를 받기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시사는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정치 권력이 더 두 번째는 세죠. 뭐냐면 정말 진짜 그건 지금 변이에요. 김영남 의원 때론 차갑게 식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잠시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만. 지금도 문제라는 그만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시사는 시원하다. 이처럼 소가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다시금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 따뜻하게 목도리도 하시고요. 옷차림 연미시고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 미세먼지 농도 상황도 좋아졌습니다. 날이 차가워지면서 대기 확산은 원활해졌고요. 지금 둘 다 좋음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오늘은 모레까지 강한 추위가 예보된 날이고요. 1월 1일까지 계속 춥겠습니다. 특히 내일 이번 추위 중에 가장 기온이 낮을 전망인데요. 토요일 아침까지 춥다가 토요일 낮부터 조금씩 회복이 되겠고 내일은 서울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도 영하 4도에 그치는 등 강한 추위가 예상되는 12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서울과 속초는 0도까지 오르는데 그치겠습니다. 세종과 대전이 1도, 광주 대구도 4도에 그치겠고요. 대부분 영하 2도에서 6도 분포로 바람도 강해서 체감온도 더 낮겠습니다. 오늘은 충남권과 전북으로 또 강한 눈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대설주의보가 전북 서해안과 충남 서해안 일부의 중심으로 해서 지금 발표가 된 상황이고요. 이렇게 이들 지역은 최고 10cm 이상의 눈이 내일까지 예보가 된 만큼 눈에 대한 피해 없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밖에 충청과 전라권뿐만 아니라 경기 남서부도 오늘 낮 3시경까지 눈이 좀 더 지나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경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울 기온 영하 1.3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의료 현장에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감염 위험군으로 꼽히는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자의 코로나19 증상이 심각하지 않을 때 사용해 중증 진행과 사망 위험을 낮추겠다는 방침입니다. 방역당국이 방역 패스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감염 위험도가 현저한 수준으로 낮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정책실장은 오미크론 변이는 기존 델타 변이보다 2~3배 전파력은 높은 반면에 위중증률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다면서 이 때문에 새롭게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 1분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며 새해가 밝는 대로 신년 추경을 편성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화제 이슈를 콕 짚어드리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그동안 이 한반도 평화, 통일 문제, 북한 이슈 좀 소홀해 왔는데요. 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오늘로 꼭 10년이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자, 대선판에서도요, 이 안보 이슈는 주요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선 후보들도 징집 체계에 대해서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의 평화 번영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전화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장관님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 계십니다. 또 이재명 후보의 평화안보 책사로 함께하고 계신데 최근 활동 어떤 일 하셨어요? 예, 뭐 아무래도 제가 연구자다 보니까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요. 네. 요즘은 그걸 잘 못하고 이제 평화번영위원회 활동으로 이제 뭐 정책 공약 만들고 또 이제 후보 말씀 같은 거 이제 제가 뒷받침하고 그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연구도 현실에 또 적용이 돼야 되는 거니까 연장선에 계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한반도 평화 관련해서 정책 공약 개발하시고 힘쓰고 계십니다.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겠다, 이런 발표를 냈는데요. 그냥 모병제가 아니고 이 선택적 모병제, 어떤 개념입니까? 예, 이게 완전한 모병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선택적 모병제는 일단 국민 개병제에 기초해 있습니다. 네. 국민 개병제를 유지하되 이제 병역 대상자 있지 않습니까? 네네.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으로 이제 징집돼서 갈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일정 기간 군에서 복무하는 그 기술 집약형 전투 부사관이라는 게 있는데 네. 여기에 자기가 이제 응모했어도 갈 수 있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군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직위에는 이제는 징집병 대신에 네. 기술 집약형 전투 부사관 그리고 또 이제 군무원으로 대체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간부 중심의 전문성 강화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국방력은 강화되겠죠. 대신에 징집병력은 규모를 대폭 감축시키는 이것이 선택적 모병제의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한 모병제는 아니지만 징집제에 기반을 두되 이제는 징집병을 줄여나가겠다. 자, 이 차기 정부에서 모병제 도입을 좀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인구 절벽에 우리가 지금 부닥쳐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아주 뭐 인구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70년에 지금 나이 이제 50 조금 더 되신 분들 70년에 출생 인구가 100만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출생 인구가 27만 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저 남자 군대 갈 수 있는 인구 자체도
내년이면 한 25만 6만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앞으로 계속 줄어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군대를 갈 자원 자체가 적다라는 네.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는 4차 산업기술, 4차 산업혁명 시대고 그 시대라는 건 첨단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시대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머릿수를 가지고 싸우는 시대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전문 군사 인력 중심으로 군구조를 재편하고 이제는 머릿수는 줄여가는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선택적 모병제를 하게 된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니까 와닿는데요. 자, 징집병을 30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축소하겠다. 야, 이 정도면 이제 절반으로 감축하는 거니까 대폭이라고 보여집니다. 공약대로 시행된다면 이 모병제로 충원한다고 해도 일단은 아까 머릿수 싸움 시대는 아니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병력 규모 유지하기는 어려워지겠네요. 예, 일단은 저희들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 전투 부사관이나 군무원들이 투입되니까 네. 전체 병력은 줄어들게 되죠. 네. 전체 병력은 줄어들고 대신에 전력은 강화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2022년 내년도 말쯤 되면 우리나라의 현역 징집되는 병력이 30만 명입니다. 지금 현역병이. 그런데 이 중에서 15만 명을 2027년 임기 말까지 줄입니다. 네. 그 대신에 이 줄이는 대신에 이분들이 하던 일을 갖다가 이른바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고급의 전투부사관 5만 명이 대체를 해줍니다. 네네.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징집병들 중에서는 행정이나 기술이나 시설 같은 건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은 이제 군무원들이 5만 명 이제 다시 충원해서 대체합니다. 그 다음에 치사병 이런 것들은 이제는 군의 급식 이런 건 아웃소싱이나 아니면 민간 직영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제 급식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개 한 5만 명을 대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력은 징집병은 이제는 15만 명으로 줄어드는데 27년 말 되면 그러나 그랬다고 해서 국방 전력이 약화되거나 그런 건 아니죠. 더 강화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대체의 이제 방식은 이해가 됐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이제 국방력 강화가 인원 감축에 대한 대비도 있지만 지금 첨단 과학기술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네네. 그렇다면 이게 인건비도 올라갈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투자 예산 비용 마련 여부가 중요할 텐데 예산 반영이 돼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병력은 감축되지만 예산이 감축되지는 않습니다. 예산은 역시 이제 첨단 무기 체계와 그다음에 군구조의 스마트화 과정 속에서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저희들이 계산하니까 2023, 4년 이때 늘어나는 건 얼마 안 되는데 이 선택적 모병제가 완성되는 2027년 되면 대개 저희들이 이 선택적 모병제로 인한 예산 증가가 한 그 당시 기준으로 4.4조 원 정도 늘어날 걸 보고 있는데요. 그 정도는 현재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국방비를 연 15조 정도로 늘려놨습니다. 네네. 거기에다가 현재 예산 절감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약간 자연 증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내부의 국방 예산 조정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산은 큰 문제 없다. 자, 이재명 후보가 군인들에게 이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공약도 냈죠? 네, 냈습니다. 그럼 이게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이 병사들 봉급이? 지금 최저임금이 지금은 내년이 191만 4,400원인데요. 네네. 당장 최저임금을 갖다 실현하는 건 아니고 2027년 말 임기 말까지는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건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제가 우리 젊은이들이 젊은 나이에 국방 의무를 다한다고 이제 군대 가는데 우리 국민들은 보면은 이거 조국방의 신성한 의무를 다하고 있다. 그래서 의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데 과연 우리 젊은이들과 젊은 군인들을 존중했는가? 그래서 국가가 최소한 이 장병들한테 이러한 그 18개월의 자기 시간을 헌신하는 데 대해서 고마워할 줄 알고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해야 된다. 최소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노동의 대가로 받는 최저임금. 이거는 준용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2027년 되면 아마 200만 원대 좀 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90년 제가 제대할 때 병장 월급이 8,000원이었거든요. 야, 격세지감입니다. 이제는 그 시대 대한민국이 이제는 글로벌 선도 국가 아닙니까? 그런 경제력과 그다음에 민주 체제에 맞는 그런 제복을 입은 시민, 군복을 입은 시민으로서 군인을 존중해야 되죠. 네, 좋습니다. 자, 27일에는요. 국방부에서 이 병역제도 개편 논의는 상비 병력 충원 가능성과 군사적 효용성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일관적인 입장이다. 좀 이 개편에 대해서 선을 긋는 느낌인 것 같은데 그럼 집행부가 바뀌면 국방부 기조 좀 달라질 걸로 보십니까? 아니 국방부 기조는 저희들이 지금 내놓은 것과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상비 병력 충원 가능성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오히려 지금 선택적 모병제를 하면서 인구 절벽 시대에 급격히 줄어드는 병역 자원 충원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게 군사적 효용성인데 저희들이 그래서 징집 비용을 줄이는 대신에 기술 집합형 전투 부사가 늘리고 군무 늘리니까 군사적 효용성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국방부가 내놓은 입장하고 저희 안하고 크게 방향이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상충되는 문제가 아니다. 네네. 네, 오히려 대안이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자, 이 상대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요. 20년 뒤에 모병제로 가야 하지 않겠나. 조금 이제 거리를 뒀고요. 임기 내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AI 기반의 무인 로봇으로 국방부 무인 체계를 완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그 20년 뒤에 모병제를 가야지 않겠나는 건 저희들이 뭐 언제쯤 갈지는 모르지만 가긴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인구 절벽 때문에. 그런데 지금부터 18년 후인 39년에 지금 인구학자들이 예측하는 거 보면은 군대 입대할 수 있는 대상 남자 인구가 15만 명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럼 15만 명이면 지금 18개월 복무라면은 현재 인력 병력 숫자를 갖다 채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20년이 아니라 그 전에 아마 모병제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언젠가는 군인 전원이 장기 복무가 되는 모병제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시대를 갖다가 급격하게 충격적으로 맞이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사전에 대비가 필요하다 이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AI 무인 로봇 체계로의 전환은 좋은 얘기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게 실현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인 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먼저 구비하고 네. 이게 된 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 무인 로봇 체계 또는 뭐 무인 전투 체계로 가야 되겠죠. 단계를 거쳐서 가야 한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국방 문제 이슈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또 장관님 이제 전문 영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 어제요. 한미 종전선언 문안 협의가 사실상 끝났다 이렇게 이제 발표했고요. 문재인 정부는 이 종전선언을 좀 이끌어내는데 최근에 집중해 왔었죠. 이 베이징 올림픽 계기로 대화의 물꼬를 트지 못한다면 차기 정부가 북한과 또 미국과 뭐 중국까지 포함해서 협의를 시도해야 할 상황인데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은 한미가 내용상 그 종전선언에 대해서 합의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미국이 한국 정부와 종전선언에 대해서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아무래도 종전선언 관련해서 미국하고 북한 사이에는 이제 의견 차이가 좀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적대 정책을 포기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걸 조율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 차기 정부는 아마 지금 뭐 이 정부 안에 되면 좋지만 안 된다면은 종전선언 이 성사를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미 협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재명 후보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실용주의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 외교도 실용 외교다. 이 외교안보 전략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좀 구체적으로 안보 이슈에 어떤 기조로 대응한다는 의미입니까? 예, 저희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이나 지도자 누구나 다 나름대로 자기 원칙이나 이념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외교를 함에 있어서 특정한 이념이나 가치를 고집하지 않고 국가 이익, 즉 국익의 기초에서 외교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만 이제 우리가 규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당신이 말하는 국익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외교에서의 국익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제 국내적으로는 이제 국가의 안전, 그다음에 국민 삶의 향상, 그다음에 이제 국제적으로 본다면 상대가 있으니까요. 네. 국제 평화, 뭐 공동 번영 이런 정도의 범주의 어떤 그 요소들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해서 이런 것들의 이익을 이런 것들을 실현하는 것을 국가 이익으로 보고 외교를 해나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그런 국익을 우선하는 실용 외교다. 예. 자, 이제 북한 비핵화가 중요 과제입니다. 그래서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사용하겠다. 이재명 후보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대북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가게 될까요? 일단 후보 말씀을 좀 제가 뭐 이렇게 나름대로 비교적 정확하게 한번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당근 채찍 등이 다양한 수단을 상황과 조건에 맞춰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현재의 국면에서는 대화와 포용을 통해서 북한을 견인하고 핵 문제 해결하는 게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차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후보는 아마 이제 그 당선이 된다면 북핵 문제 해결에 지금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최근에 여야 후보들이 이제 외교와 관련한 발언에서 논란이 좀 있었던 걸 한번 여쭤볼게요. 네. 윤석열 후보는 현 정부가 중국 편향 정책을 써왔다.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실패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중국을 싫어하고 중국의 청년들도 한국을 싫어한다. 이렇게 발언한 게 논란이 됐고요. 자, 이재명 후보를 보면 지난달 이 미국의 상원 의원과 만나서 한일 합병은 미국이 가스라테프트 협약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역사적인 문제인데 논란이 좀 이제 있었어요. 자, 후보자들의 외교 관계 발언 좀 어떻게 가져가야 한다 조언 주고 싶으세요? 예, 아무래도 이제 후보자는 이제 본인이 이제 결국 이제 대통령을 꿈꾸는 것이고 대통령에 누군가 당선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그 당선됐을 때의 그 후보의 말이 실제 정책에서 자신의 그 정책을 구사하는 범위를 제한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당연히. 네. 예. 근데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신 그 부분, 가스라테프트 미래학의 얘기는 그 상원의원이 그런 이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 과거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라서 네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관심 형태로서 말씀을 했던 거였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대화 자리에서 뭐 결례가 됐거나 외교적 파장이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예, 그런 게 아니었는데 아마 이제 그 뒤에 네네. 그게 이제 아마 이제 기자들이 쓰고 그러면서 그걸 조금 더 이제 확장시키고 확대했던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침소봉대 됐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뭐 알겠습니다. 침소봉대까지는 뭐 누구나가 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네. 그건 아니지만 본래 그게 그렇게 아주 예민한 그런 어떤 그 대화의 그런 또 그 오감이 아니었었는데 그렇게 비춰졌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이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10주년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눈에 띄는 대목이 우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셔츠 목둘레가 헐렁해졌다. 이런 기사 제목이 있고요. 한 1년 사이에 살이 많이 빠졌는데 이게 다이어트냐 건강 이상설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제가 또 뭐 전문가들 대부분이 보는 거는 살 빠진 거가 대체로는 이제 건강 이상설보다는 네. 살을 뺀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히려 건강을 위해서. 보여집니다. 네. 네, 뭐 건강을 위해서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살을 좀 일부러 뺀 거 아닌가 그런 느낌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뭐 와병설은 아닌 것 같다. 네. 네. 자, 오늘 노동신문에서요. 김정은 국무위원장 측은 추대 10주년을 맞아서 인민 군대 강화에 최우선적 힘을 넣겠다. 이런 의지가 강조됐더군요. 올해 미사일 발사를 8번 했습니다. 특히 또 순항 미사일에서 탄도 미사일로 발사 수위도 좀 높인 감이 있는데요. 북한의 의도를 좀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일단은 이제 우리가 북한 도발, 북한에서는 이제 군사적 행동들은 다 도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따라서 도발이라고 규정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도발로 규정되는 건 크게 두 가지 형태인데요. 하나는 북한이 핵실험을 했거나 아니면은 아주 장거리 미사일, 즉 ICBM이라고 하잖아요. 대륙간 탄도 미사일 이걸 발사하는 경우인데 이거는 미국에 대한 정면 도전이죠. 네. 근데 이거는 2018년 이후에 지금 중단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즉 중단거리 탄도미사일도 현재 제재에 걸려 있는데 이건 저강도 도발에 해당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자체를 겨냥했다고 보기 어려운 그다음에 자기들이 군사력 강화를 위해서 개발하는 것도 있는데 아직까지 올해 한 8번 이런 것도 다 사실은 이제 저강도 시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올해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군사행동을 했지만 그것이 북한이 도발의 수위를 높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마 그때 본다면은 올해 북한이 사실은 미국에 대해서 자기는 북한은 핵실험도 안 하고 그다음에 뭐 ICBM 발사도 중단했는데 왜 미국은 북한한테 그러면 아직까지 제재 완화 하나도 안 해주느냐라는 불만이 있죠. 네. 그렇지만 그 불만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고강도로 지금 시위를 하거나 이러고 있지는 않은 건데 그 기조는 지금 아직까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여쭤볼 게 많지만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10년간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집권 이후 행보를 총평해 주시고요. 내년 전망 짧게 해주신다면요. 네. 집권 초기에는 상당히 이제 도발적인 행동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ICBM도 발사하고 핵실험도 하고. 그런데 집권 후기에 와가지고는
권력 기반이 좀 공고해지니까 경제 발전에 올인하고 해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어쨌든 경제 중심으로 국가를 끌고 가고 있는데 그 자체는 우리한테 나쁘진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대북 제재, 코로나로 인해서 국경 봉쇄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가 상당히 우리가 걱정도 됩니다. 또 도발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지만 그건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즉 우리가 어떻게 북한에 대해서 대응하는가, 즉 대화 협상을 통해서 끌어낼 수 있는 건가, 아니면 강하게 부딪힐 건가에 따라서 북한의 대응도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일단은 김정은의 리더십엔 이상이 없고 김정은은 경제 중심으로 가고 싶어 하겠지만 경제로 나갈 때 필요한 제재가 해제가 안 되는 상태에서는 아마 상당하게 아마 히스테리컬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어서 조심을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북한과 미국 사이에 협상을 통해서 다시 뭔가 이 상황, 비핵화 상황을 진전시킬 거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고견 잘 들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평화번영위원장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여다보는 시간. 진짜 오늘은 들여다봐야만 합니다. 각설하고 시즌2.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드릴게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현근택 변호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선대위 공동청년본부장 장혜찬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혜찬입니다. 아유, 이게 내일 모레면 새해인데 제가 두 분을 보니까 두 분이 이렇게 어깨에 엄청난 무게를 지고 들어오는 그 느낌? 아주 얼마나 지금 팽팽하고 피가 마르고 그러시겠어요. 선거 끝날 때까지 사실은 유지되죠. 이런 긴장감이. 그러니까 이건 뭐 제가 보기엔 3월 9일 투표 끝나고 개표 완료될 때까지 누구도 긴장을 풀지 못할 것 같은. 제가 선거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참여한 지 한 6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반년 됐군요. 방송을 6년 정도 했거든요. 네네. 이 6개월이 방송 6년 한 것보다 힘들었습니다. 이야. 김정은 위원장만 살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수척해 보입니다, 요즘에. 아닙니다. 저는 힘들면 오히려 살이 찝니다. 네. 힘들면 살이 찐다. 그런 네. 체질도 있죠.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오늘 두 분이 꼽으신 주제를 보면 그 자체로도 팽팽해요. 현근택 대변인, 집에 가야 하나 윤석열 이렇게 뽑으셨고요. 장혜찬 본부장, 논문 표절 인정한 이재명. 벌써 불꽃이 튀지 않습니까? 자, 먼저 여당 측 현 대변인 주제를 다뤄보죠. 집에 가야 하나 윤석열. 이 집이 청와대예요? 아니면 홈이에요? 홈이겠죠, 당연히. 네. 네. 뭐 저도 이게 뭐 현실화 될 거라고 보진 않아요. 네네네. 보진 않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여론들이 어제 오늘 아마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불을 당긴 거는 이제 여론조사가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여론조사 물론 여야 모두 바꿔야 된다 여론도 뭐 과반 넘는 것도 참 특이한 선거긴 한데 지금 이제 보수층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굉장히 많은 여론이 한 70% 가까이가 여론이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 거면 이게 사실은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약간 불안의 씨앗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단순히 이제 여론만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같이 경쟁을 했던 이제 홍준표 후보가 청문 홍답에 이제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도 와서 뭐라고 얘기하고 그랬더니 이제 홍준표 후보도 뭐 좀 뭐 오래 살고 볼 일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오래 살고 볼 일이라 그러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오래 살고 볼 일이라는 게 뭐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걸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처음부터 이게 불안의 씨앗 같은 건데 원래 이 품었어야 되거든요. 경쟁했던 유승민 후보나 홍준표 후보 이런 분들을 사실 선대위로 어떻게든지 간에 좀 이렇게 들어오게 해서 뭐 상임 선대위원장이든 뭔가 맡겼으면 사실은 이런 게 좀 덜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사면 국면에서 또 아무래도 조원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화당이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 얘기를 할 것이고 거기에 또 홍준표 후보라는 어찌 보면 염두에 둘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아마 언론들이 청문 홍답에 계속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저도 오히려 뭐 들어가서 봅니다. 홍준표 후보가 뭐라고 했는지. 왜냐하면 그게 결국은 이슈가 되고 지금 선거 국면에서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참
앞에 계십니다만 그 내후외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제를 뽑아봤습니다. 내후외환 주제 뭐 집에 가야 하나 하는 의문형으로 질문을 던지신 건데요. 지금 야권 지지층 70% 이상이 후보 교체를 원한다. 이 여론조사는 선대위는 다 이게 압박이 되지 않겠어요? 장모 부장님 어떤 지금 분위기예요? 당연히 심각하게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야권 지지층 70% 이상이 이렇게 응답했다는 건 지금 야권 지지층에서 화가 많이 나 있다는 뜻이에요. 화가 나 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2030의 지지 이탈도 당연히 심각한 문제입니다만 60대 이상, TK, 이념적으로 보수, 그러니까 전통적인 지지층도 정권 교체를 강하게 원하는 분들이 야권 내부의 분열 상황이나 아직도 전열이 정비되지 못하고 이 가장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내부에서 총질이 있고 이걸 갈등을 무마하기 위해서 또 에너지를 동력을 써야 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다들 지금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것이거든요. 불만 또 지지층은 불안하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하고 뭐 누구 탓이다 하는 것도 뭐 정치적으로 꼭 필요한 과정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많은 야권 지지층이 원하는 건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뭉쳐라. 네.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도 원팀 구성이 되게 힘들어 보였었는데 어쨌거나 이낙연 전 대표가 결단을 내려주면서 뭐 아직 문제의 소지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닙니다만 훨씬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원팀 구성에서만큼은. 그런 부분들이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 효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경선 때 경선이 끝나고 이제 지지층이 엄청나게 결집을 했었다가 지난 한 달, 두 달 동안 사실 국민의힘 뉴스 하면 기억나는 게 선대위 구성을 둘러싼 이 자기 목소리 내기, 자기 정치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이게 누구 잘못이냐 떠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 국민의힘 지지층이 봤을 때 아니 지난 한두 달 동안 도대체 이재명 후보 문재인 정부와 맞서 싸울 시간에 뭐 한 것이냐라는 강한 질책과 책망을 이 같은 응답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 보고요.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은 현근택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없죠. 다만 이 채찍질로 받아들이고 하루라도 더 빨리 전열을 정비해서 이 이재명 후보와 맞서 싸우는 데 집중하라는 그런 지지층의 이 준엄한 목소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두 분이 언급하신 여론조사 결과 한길리서치가 아주경제 의뢰로 25일에서 2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으로 여야 대선 후보 교체 필요성 조사한 결과입니다. 응답자의 56.6%가 교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요. 자, 1000명 표본 많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절반 넘는 국민이 후보가 교체됐으면 좋겠다. 여야 후보 이제 포함된 거죠. 각 선대위에서 지지층과 지역 분석 해보셨는지. 자, 사실은 이제 워낙 높아서 야권이 그거 주목한 건데 여권도 낮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어떻게 보셨어요? 맞습니다. 저희들도 저 지금 보수보다는 한 반 정도긴 하지만 그래도 30% 중반대 나온다는 거는 좋은 현상 아니죠.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당내에서도 지지를 많이 못 받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저희들이 항상 보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보다는 더 나와야 된다. 40% 때보다 득표했을 때보다 더 나와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정권 교체 여론이 과반 이하야 된다. 그다음에 정당 지지율에서 앞서야 된다. 그게 어찌 보면 지표거든요. 그게 당연히 종합한 게 이제 후보의 지지율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정권 교체 여론은 높습니다. 높은데 정권 교체 여론이 과반은 거의 높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지율 올라가고 있지만 이재명 후보가 그거를 역전하는 앞서가는 이게 과연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아마 이제 이낙연 후보와의 원팀도 이걸 염두에 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내에 결국은 어찌 보면 약간 비토하는 세력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안티 이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민주당 지지층의 35%는 적은 수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한 자릿수 그러니까 뭐 한 10%대라든지 이렇게 가는 게 맞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지층 걸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야만이 40% 넘고 제가 보기에만 한 45% 넘어가려면 당내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거라서 어려운 숙제죠. 어려운 숙제긴 한데 저는 근데 그래도 저희들은 뭐 말씀처럼 그래도 경쟁했던 후보들이 다 들어와 있고 같이 또 뭐 진복지 정책도 발표했잖아요. 그런 것도 저는 아마 이제 영향을 미칠 거다. 그리고 또 밖으로 봤을 때 지금 말씀하지만 이제 당대표와 후보와의 관계.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경쟁했던 후보와의 관계.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거를 할 때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군 진영을 잘 만드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건 그래도 지금 국민의힘보다 훨씬 낫다. 당대표와의 관계도 그렇고 경쟁했던 후보와의도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그래도 두 발짝 정도는 앞서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서 이게 내부 문제들을 얘기하시니까 두 분 다
여느 때와 달리 굉장히 진중해져 계세요. 그만큼 다가오는 대선에 엄중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고 아까 어깨가 무거워 보인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팀워크 평가에서는 민주당이 좀 앞서 있다. 이건 두 분은 자타 이렇게 인정한 분위기입니다. 자, 후보 교체 여론에 대한 뭐 양쪽 선대위 해석은 또 저마다인 것 같은데 자, 윤석열 후보 어제 경북 선대위 출범식에서 그래서인가요? 지지층 결집을 위한 것으로 지금 추정되는 강성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한번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그러니 그 사이에 전문가를 쓰겠어요. 전문가가 들어오면은 자기들이 해먹는데 지장이 있죠. 그러니 이 무식한 이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나라 경제 망쳐놓고 외교 안보 뭐 전부 망쳐놓고 그 무능을 이제 넘어서서 이제 뭐 사찰에 이 과거에 권위주의 독재 정부가 하던 권위주의 독재 정부는 국민들 경제를 확실하게 살려놔서 우리나라 산업화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이 정부는 뭐 했습니까? 민주당에서 후보가 저보고 토론을 하자 하더라고요. 제가 바보입니까? 대장동 아니 국민의 알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통령 후보가 어느 정도의 그 비전과 정책에 숙지되어 있는지 국민의 알 권리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론을 해야 된대요. 제가 이런 사람하고 국민 여러분 보는 데서 뭐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가짜않습니다. 요 대목 일부에서도 기자가 정리해서 전해주긴 했는데 육성으로 듣는 거하고 느낌이 많이 달라요. 자, 물론 이 현장에서 지지 기반이 되는 지역에서 이렇게 강한 연설을 한 것이긴 한데 결국 이렇게 전국 방송을 다 탈 수밖에 없잖아요. 자, 무식한 삼류 바보 같지 않다. 이 강성 발언 지금까지 들어본 중 수위가 높은 것 같은데 현 대변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황교안 전 대표의 길을 가는 게 아닌가. 황교안 대표가 이제 광화문에 가서 집회를 많이 하면서 굉장히 센 발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 아마 선거 결과 어땠는지 다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아무리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도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토론하기 싫은가 보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어요. 뭐 뭐 범죄자, 전과자다, 뭐 말 바꾼다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토론에 나와서 그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도 토론 굉장히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법정에 토론 10번 이상 했습니다. 그때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토론을 피하는 거에 대한 명분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국민들은 토론을 피하고 있다. 이거를 벗어나지 못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말들이 좀 심하죠. 지금 무식한 삼류 바보들, 바보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아마 이날 연설이 원고를 준비해 가는데 원고를 안 보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평소에 생각을 얘기한 거거든요. 한 20분 정도 본인의 얘기를 한 건데 정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원고라는 건 어느 정도 사전에 이제 검증을 거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본인 얘기가 그냥 나온 거거든요. 뭐 사석에서 이렇게 얘기는 뭐 모르겠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청중들을 상대로 이걸 얘기하면 이제 온 국민이 이게 다 알게 되잖아요. 공개되는 그렇죠. 거죠. 공개되는 거기 때문에 좀 정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긴 했지만 지금 굉장히 코너에 몰렸구나. 급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지지율이 약간 하락 국면이고 내후 외환이잖아요. 당내 화합도 안 되고 이러면서 센 발언이 나온 거거든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뭐 주사파 얘기도 막 나오고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념 이데올로기적으로 좀 가는 것도 색깔론 결국은 보수당이 항상 급할 때 마지막에는 이제 색깔론 많이 나왔거든요. 거기에 좀 기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좌익, 뭐 혁명 이념이라든지 북한 주사 얘기하는데 저는 좀 자중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중하시라 이런 결론인데 지금 이제 장 본부장님 토론을 피하는 게 아니다. 저런 확정적 중대 범죄자와 토론할 수 없다. 같지 않다. 이런 표현 등장했는데 자 이게 토론으로 빨리 넘어가서 국면 전환을 하는 건 어떤가.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전 토론을 붙으면 유불리를 따지기는 어렵잖아요. 꼭 달변이 눌변을 뭐 이긴다. 이것도 이 정설이 아니고 어떻게 보셔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달변이라는데도 저는 동의를 못하고요. 동의 못한다. 토론할 겁니다. 할 거다. 그런데 전제돼야 할 것들이 있다. 지금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특검 관련해서 본인이 직접 민주당의 법안 발의 지시했다고 하는데
이 일사불란한 이재명의 민주당이 왜 후보의 대장동 특검 지시를 뭉개고 무시하고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대장동 특검을 관철시키면서 국민들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해결하는 게 먼저다라는 입장인 것이고요. 정책과 관련해서도 뭐 은십종 총량제, 뭐 주 4일제, 국토보유세 말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토론에서 이 말했다가 나중에 저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이미 또 대법원에서 굉장히 특이한 판례로 무죄 취지 판결이 나왔습니다만 허위 사실 저번에 이야기하셨다가 경기도지사 토론회 때 이게 대법원까지 간 전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정책적으로 본인들의 정확한 입장이 무엇인지 좀 정리를 하고 나와라. 대장동 특검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부터 우리가 넘는 게 민생 차원에서 미래 차원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이고요. 이 TK에 가서 이제 경북 선대위 발대식이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날선 표현을 썼죠. 전문가를 쓰지 않고 무식한 삼류 바보들을 안 친다. 이런 제안들이 가짠다. 대장동이 더 중요하다. 이런 발언들을 쓴 거 저는 앞선 이제 여론조사 결과와 맞물려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보통은 경선 때 열심히 이 지지층 결집을 합니다. 이른바 집토끼 잡는 데 최선을 다하고 그랬죠. 본선이 넘어가게 되면 산토끼, 이제 중도 외연 확장으로 달려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도 경선 끝나고 계속해서 최근까지는 집토끼를 잡았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열린민주당과 합당을 추진해서 결국에는 이뤄낸 것, 뭐 이낙연 전 대표 설득한 것, 나왔던 메시지들 보게 되면 산토끼보다는 집토끼 잡는데 아직 여념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제 개인적 바람이었다면 11월 5일에 경선이 끝나고 11월 중순부터는 열심히 우리가 이 산토끼 잡으러 갔어야 되는데 또 일부 조직에서 산토끼를 조금 과하게 잡는 바람에 그러니까 국민의힘 결과 좀 안 맞는 인사들의 영입 저도 참 멀리 쳐 던졌어요. 씁쓸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집토끼들이 경선 직후에 정말 잘 뭉쳤었거든요. 그런데 11월 말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이 갈등 상황 등이 표출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평론가적 입장에서 선거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 집토끼를 다시 똘똘 뭉치게 할 필요성이 또 먼저 생겼다. 다시 필요가 생겼다. 그래서 저는 뭐 1월 중순 이제 설 연휴 전까지 이 집토끼라는 게 결국 국민의힘 당원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지층이죠.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들입니다. 그 응답은 항상 꾸준히 정권 유지를 바라는 분들보다 높아왔는데 지금 그분들이 무응답으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정권 유지 여론마저도 높아 보이는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권 교체 열기를 되살리는 것이 1월에 윤석열 후보에게 주어진 가장 큰 미션이고 2월 달에 그 똘똘 다시 뭉친 집토끼를 기반으로 산토끼 사냥에 나서겠다. 산토끼를 잡아오겠다는 그런 전략적 관점에서 경북 선대위에서 이 같은 강경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그래요. 자, 아까 특검 얘기도 있고 나눌 얘기가 많은데 저희가 정말 이제 시기가 시기인 만큼 자루잰 듯한 중립, 기계공학을 전공한 저의 기계적 균형, 시간을 엄격하게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야 됩니다. 아, 그래요? 뭐도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기계적 중립을 순응하시기 바랍니다. 끝에 드릴게요. 시계에 따른 중립이에요. 명진행입니다. 그렇죠. 장희창 본부장이 꼽으신 키워드, 이재명 후보 본인이 MBC 라디오에서 언급을 했어요. 이 육성을 아예 듣고 와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대통령의 부인은 공적 존재이고요. 권한과 지원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대통령 아들은 성년인데 남이죠, 사실은. 글쎄, 뭐 둘을 부인은 나와서 뭐 사과했는데 아들은 직접 나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 같고요. 뭐 누가 주장한다고 진실이 되는 건 아니니까. 논문 얘기는 저는 뭐 제가 인용 표시 안 해가지고 그게 표절이잖아요. 제가 인정하고 나한테는 내 인생에 별로 뭐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또 잘못됐으니까 반납했는데요. 그냥 학교에서 취소해 주면 됐는데 안 하시더라고. 이 정도는 괜찮대요. 제가 문서를 받았는데 그 담당 교수 이름으로 문서가 왔는데 이 정도는 야간대학원 하기로는 충분하다. 또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필요 없다. 좀 제발 취소해 달라.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인데 뭐 제가 인정합니다. 뭐 제대로 인용 표시 안 했고요. 표절 인정하니까. 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부인과 달리 아들은 사실상 남. 또 논문은 제발 취소해달라고 하는데 학교가 안 해준다. 이런 발언들을 꼽으셨어요. 자, 장 본부장님 공격하시죠.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잘못하면 국민들 앞에 정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데 이재명 후보는 사과하는 방식이 참 독특해요. 소위 이게
뭐 예를 들자면 이건 예시입니다. 네. 도둑질했다가 물건 다시 돌려주면서 아니 내가 물건 다시 돌려주겠다는데 왜 그러냐 이러시는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이분이 뭐 본인 인생에서 꼭 필요 없는 거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이제 좀 과거이긴 합니다만 선거 나갈 때 2번이나 포스터에 이 가천대학교의 전신인 경원대 석사학위를 다 기록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석사학위 받은 걸 본인 선거에도 활용을 해놓으시고서는 뭐 하나도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자체 이 후보자 본인의 논문 표절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언론에서 가볍게 다루는 이슈가 됐지라는 게 좀 의아하고요. 네. 아들은 사실상 남남이다라고 하셔서 이 아들이 직접 나와서 사과할 필요가 없다, 의혹에 대해서 해명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화 이후에 우리 대통령들과 가족된 대통령 친인척과 가족된 역사를 한번 돌이켜 보면 아내가 직접적으로 뭐 형사 고발의 대상이 됐다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런데 아들들은 뭐 진보 정부 보수 정부 할 거 없이 늘상 문제의 대상에서 형사 고소도 당하고 수사도 당하고 일부는 또 구속도 되고 했던 네. 불운한 역사가 대한민국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결코 성인인 아들이기 때문에 남남이라고 후보랑 다르게 보지 않거든요. 저는 배우자 문제 무겁게 판단하고 검증하는 것만큼 아들의 문제 더군다나 현재 진행형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낮은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사과는 빠르게 하셨는데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계시면서 성매매 등과 관련한 이렇게 또 아들은 사실상 남이다. 거리두기 하시는 것 이전 사과의 진정성마저도 조금 퇴색시키는 그런 태도가 아닌가 싶어서요. 네. 자, 발언 찬스가 왔습니다. 현대인님 빠가해 주시죠. 너무 문제는 뭐 물론 이 당시 2005년인가 그런데 기준으로 보면 뭐 정확하지 않지만 지금 뭐 인용 표시 안 했다. 본인이 네. 인정한 거예요. 표절이다. 취소해달라 그러는데 이제 절차상 아마 이제 가천대에서 본인들이 안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마 검증할 것 같습니다. 가천대학교 내년 4월에 표절 검증하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규정이 바뀌면서 예전 것들도 현재 기준에서 검증을 해서 만약에 취소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네네. 그럼 이제 이게 문제가 불거졌던 게 결국은 김건희 씨 국민대 박사 논문 때문에 불거진 거거든요. 지금 이제 박사 논문뿐만 아니라 석사 논문도 문제가 되고 있죠. 숙명여대.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학자로 결국은 조 교수, 겸임 교수 그다음에 석사 논문으로 해서 박사 논문 반 거잖아요. 그걸 근거로 연구 활동을 한 거거든요. 사람들 대학생들 가르친 거라서 같이 문제될 것 같고 일단 그럼 김건희 씨도 그냥 표절 깨끗하게 인정하면 된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최근에 뭐 프로그램 따라 다르지만 20% 이상이면 된다 그러는데 20% 40%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석사 논문, 박사 논문도 문제 될 것 같고 지금 아들 부인 문제는 이걸 자꾸 아들 보고 직접 나와서 뭐 사과하라 그러는데요. 프라이버시도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아마 아들은 선거에 개입시키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정치인들이 많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부인은 당연히 뭐 관여하게 돼 있는데 애들까지 해야 되나? 물론 딸 가진 후보들은 그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또 가족의 프라이버시가 있는 거라서 그런 것 같고요. 근데 부인은 좀 다르죠. 특히 대통령의 부인은.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정식 서포트를 받고 예산도 배정되고 국내 활동을 합니다. 외국 갈 때도 같이 가고 또 국내 외국 정상이 오면은 또 같이 뭐 그 대화도 나누기도 하고요. 또 국내에서도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적 존재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증이 더 철저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근데 아들은 뭐 결혼하면 밖에 살기도 하고요. 같이 사는 경우도 있는데 따로 사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물론 말씀처럼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검증도 해야 되고 나중에 관리 민정실 같은 데도 관리는 해야 되지만 어떤 권한을 갖거나 어떤 뭐 어떤 행사에 참가하거나 이렇지는 않거든요. 지위를 주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좀 다르다 얘기한 거지 뭐 아니 남남처럼 난 아들을 모른 척하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좀 남이라는 표현이 난 모른 척하겠다 이건 아닙니다. 이번에 뭐 그 입학 그 부분에도 뭐 검증하잖아요. 팩트 체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검증 안 하겠다는 태도는 아닙니다. 야, 시간이 다 됐는데 하나만 아까 이 좀 해소할 문제가 우리 장희찬 본부장이 특검 민주당 어떻게 할 거냐 그랬어요. 특검을 마치 지금 야당이 요구하고 여당이 안 받는 느낌. 이재명 후보는 받겠다. 이거 어떻게 좀 해소해야 됩니까? 결국은 이제 이거는 원래 민주당 같은 경우는 상설특검법을 하자 이거였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개별특검법을 하자. 특별법 그러니까 개정하자. 결국은 특검을 누가 임명할 거냐 이 싸움이에요. 그런데 상설특검법은 처음에 사실 국민의힘에서 먼저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는 토론회와 연결하는 건 안 된다라고 봐요. 토론회대로 하는 겁니다. 뭘 조건을 걸 필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다가 뭐 사실은 이 토론회뿐만 아니라 TV 인터뷰, 방송 라디오 인터뷰 이런 데서 인터뷰 뭐 유튜브 인터뷰 막 지난번에 이제 우리 3프로 TV가 왜 이렇게 인기를 끌었겠어요. 국민들 그거를 갈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로 와 이거 정치적인 문제를 연결할 건 아니다. 저는 토론대로 하고
특검은 특검대로 협상을 하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요? 지금 그 상설 특검은 어려운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사실 이 대장동과 관련된 민주당의 여러 무리한 요구들 국민의힘이 다 받아줬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까지도 하자라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에게 문을 열어줬거든요. 하지만 지금 두 분의 안타까운 죽음 어떤 일 때문에 발생했습니까? 성남시장 시절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한 것 때문에 이게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 의혹의 실무 책임자들이 지금 안타깝게 목숨을 끊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해내야 될 핵심 당사자라는 건 온 국민이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검 임명권을 거대 여당이 우리가 가져가겠다. 우리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하겠다고 한다면 이 특검의 의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특검이라는 게요. 한번 임명하고 나면 어쨌든 그 동력에 의해서 모든 관련 사항을 다 수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게 규모가 확 커지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부산저축은행이나 곽상도 전 의원이나 50억 클럽 민주당의 모든 요구를 받아줬는데 기어코 특검 임명 권한까지도 민주당이 하겠다는 것은 애당초 대장동 사건 이 대장동 특검이 왜 시작되었고 논의 대상이 되었고 여론의 압박을 못 이겨서 민주당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재 국면으로까지 왔는지 그 본질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야당이 포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포기할 수 없다. 상설 특검은 어렵다. 이제 상설 특검이요. 여당이 임명하는 게 아닙니다. 여야가 같이 임명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개별 특검법으로 가면 야당이 전적으로 임명하죠. 알겠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죠. 다음 주 상황 새해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현근택 변호사, 국민의힘 선대위 공동청년본부장 장희찬 평론가와 각설하고 시즌2 올해 마지막을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 열려라 깨 컵라면 아시죠? 네. 자, 두 번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이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제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코너입니다. 경제본부. 올해 마지막 코너인데요. 내년에 또 이어지겠죠. 스토리텔링으로 경제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KBS 보도본부의 서영민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영하 6도였는데 아침에. 그랬나요? 왜 하얀 머플러 안 하고 오셨어요? 오늘 깜빡했습니다. 바빠서. 제가 그걸 얼마나 좋아하는데. 아침에 다른 라디오를 출연해야 되는데 시간이 늦어가지고 급히 나오느라. 이 추운 날 머리를 또 멋지게 깎으셨습니다. 자, 2021년을 마무리하는 날이니까 오늘은 한 해의 경제 상황을 정리해 주시는 거죠? 네, 비교로 정리를 한번 비교로? 해보겠습니다. 그거 땡깁니다. 옆에 있는 비슷한 다른 나라들 국민소득 차원에서 이런 게 좀 중요하죠. 비교는 기준에 따라서 다양하게 되잖아요. 어떤 비교입니까? 승부 자체보다는 어떤 점들을 볼 수 있느냐 하는 걸 비교를 하려면 비슷한 나라들 꼽는 게 좋을 텐데 그렇죠. 일본, 타이완 두 나라를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이게 그래요. 규모 자체는 둘 다 우리랑 달라요.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가 2배 이상 많고 크고. 타이완은 우리보다 작고. 2분의 1 이하로 작고 인구가. 근데 일단 수출 지향으로 나라를 일으켜 세웠다라는 측면에서 갖고 그 나라를 일으켜 세운 종목들이 제조업 분야의 반도체, 가전 이런 거라는 측면에서도 비슷하고 그게 이 나라들의 다 성공 요인인데 지금 현재 성적표들이 다 다르다. 네, 인구 규모나 시장 규모가 많이 다르지만 우리 둘 다 이웃 나라로 오랫동안 아시아에서 맞습니다. 서로 따라가기도 하고 추격전을 벌이기도 하고 따라잡기도 하고 경쟁해온 나라들이에요. 자, 일본과 타이완 유사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하신 나라들과 우리나라를 그럼 국민소득으로 비교합니까? 네. 1인당 국민소득 한번 살펴보죠. GNI 혹은 GDP 비교인데 명목소득 기준으로는 당연히 국력의 순서입니다. 그렇죠. 일본, 한국, 타이완 이 순서인데 이 순서가 딱 한 5년 정도만 지나면 순위표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 완전히 바뀐다? 1인당 국민소득의 명목소득 기준의 소득이 타이완이 제일 많아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을 제치지만 타이완은 둘 다 제친다.
그럼 네. 지금 1, 2, 3등으로 보면 네. 3등이니까 요 세 나라 중엔 꼴찌였던 타이완이 네. 1등으로 뛰어오르고 네. 1등이었던 일본은 꼴찌로 가고 네. 우리는 1인당 계속 국민소득으로 보면 네. 야, 5년이요? 5년 동안 어떤 일이 네. 일어나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일본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일본은 뭐 도쿄올림픽 할 때도 지난번 도쿄올림픽 60년대와 지금 이번 도쿄올림픽 비교가 되면서 그때는 뜨는 태양이었는데 지금은 가라앉는 태양이다. 이런 얘기도 외신에 나오고 명백히 좀 가라앉고 있는 게 분명한 세계 3위의 공력을 가지고는 있지만 정체되어 있는 근데 이 정체되어 있는 일본의 분위기를 잘 표현해주는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네. 마스이에 마사시가 쓴 여름은 오래 그곳에 남아. 뭔가 서정적인 느낌인데. 네, 한 80년대에 그 국립현대도서관전이라는 설계전을 앞둔 건축사무소, 한 건축사무소의 분위기를 다룬 책인데, 근데 되게 실제로 서정적이고 아름답고 뭔가 좀 쓰러져 가는데 쓰러져 감에도 불구하고 좀 비애도 느껴지면서도 쓸쓸하면서도 요즘 마음을 일본 소설이 다 촉촉하게 그렇더라고요. 채워지는 딱 일본을 그 80년대 잘 나가던 일본을 볼 수 있는데 뭐 여기 뭐 여름 별장 같은 곳에 전 직원이 다 같이 가서 몇 달 같이 살고 합숙을 하면서 네 그러면서 뭐 그 별장촌 자체도 굉장히 좀 부자들이나 유명인들이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80년대 이미 그랬으니 그러한 분위기에 네. 굉장히 일본의 경제력이 당시에 이미 우리 지금 현재 우리와 40년 전의 일본이 비슷하게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좀 구군이 올라가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 다 소개해 드리려는 건 아니고 딱 그 장면 하나가 있는데 자동차를 소개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 사무소에 자동차가 5대가 있는데 그 80년대 일본입니다. 한 대는 볼보고요. 다른 한 대는 벤츠입니다. 다른 건 시트로행이고 푸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차가 르노입니다. 다 프랑스 독일 차네요. 네, 프랑스 독일 차. 일본도 사실은 자동차 대국인데 80년대면 일본 차가 잘 나가던 때인데. 네. 그런데 약간 이 자동차를 가지고 우리가 잘 산다는 걸 드러내는 게 아니고 취향 같은 걸 드러냅니다. 사실은 볼보와 르노 사이에서 차를 오늘은 무슨 차를 타고 갈까 직원 한 사람이 고르는데 나 오늘은 르노를 탈래. 르노가 제일 작은 차입니다. 아주 작은 차. 르노를 탈래. 볼보는 우물거려.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실은 볼보가 훨씬 좋은 차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를 가지고 취향을 드러내면서 그리고 이런 수많은 외제차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 유럽 차들을. 네. 그게 지금의 우리가 얼핏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나는 이런 차가 뭐 좀 내 취향에 맞는 것 같아. 취향을 드러내는 도구로서의 가격을 생각하지 않는 그 차에 대한 애정. 그게 지금 40년 전에 일본에서는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40년 전에는 차가 없었을 거예요. 자가용이라는 게 없었을 겁니다. 야, 이게 제가 한번 꼭 읽어보겠습니다. 마스시에 마사시에 여름은 오래 그곳에 남아. 일본의 40년 전에 영화를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는 일본이 얼마나 그 유럽의 고급 취향을 이때 논하면서 이 일반인들이 일을 했던가 이런. 읽어보면 또 로맨스고 막 이런 거 아니죠? 그 로맨스도 조금 있는데 뭐 아주 큰 부분은 아닙니다. 경제본부니까 로맨스 오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문학본부인 줄 알았어요. 문학본부. 자, 자동차 묘사까지 쭉 해주셨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제 상황이 40년 전에는 엄청난 격차가 있었다. 근데 이제는 지금은 삶이 비슷한 거잖아요. 네, 이 책의 제목이 여름은 오래 그곳에 남아인데 여름 자리에 일본을 넣어도 똑같습니다. 일본은 오래 그곳에 남아. 그 대졸 초임 일본은 계속 정체 상태인데 우리는 추월을 했고요. 국가 경쟁력, 정부 경쟁력, 세계 상위 100대 대학 수조차도 우리나라가 더 많습니다. 토플 점수도 한국이 낮고요. 시가총액 1등 기업도 삼성전자가 토요타의 2배입니다. 가장 의미 있는 게 실질임금인데 실질임금 그래프를 보면 한국은 꾸준히 계속해서 조금씩 성장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30년째 제자리입니다. 그러다 그냥 직선이네요. 일본은. 그냥 직선이에요. 그냥. 변하지 않습니다. 실질임금은 노동자의 생활 수준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실제로 이 사회가 발전하고 있다는 걸 분배가 제대로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지표인데 이러다 보니까 일본 석학들도 이제 우리 일본은 정말 정체돼 버렸고 어느 순간 한국에게 역전 당해버렸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27년 5년 뒤에 일본이 한국한테 명목 GDP로도 1인당으로는 뒤집힌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안에서. 이게 우리가 뭐 한일전은 늘
우리가 이기면 좋은 거니까. 네. 갑자기 기분이 흐뭇해지는데. 네. 또 한 나라가 있잖아요. 타이완. 왜 우리를 뛰어넘어간다는 거예요? 반도체가 너무 좋아요. 반도체도 좋고 또 환율도 영향이 큰데 네. 타이완 그 달러, 타이완도 달러를 쓰는데 그렇죠. 그 달러가 환율이 이번에 방어가 상당히 잘 된 반면 우리는 굉장히 좀 가치가 좀 떨어졌습니다. 원화가. 달러화 대비.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있고 그리고 TSMC. 네. 이 회사가 너무 잘 나가요. 올해.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죠. 네, 올해 너무 없어서 못 파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올해 늦어도 3년 안에 타이완이 우리를 뒤집을 수 있다. 지금의 성장률이 유지되면. 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짧게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뭐 일본 보면은 수출에서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저렇게 됐습니다. 내수에 집중하면 된다고 했다가 그것도 거품 꺼지면서 끝났고. 타이완 경우는 의존도가 또 너무 커요. 중국 의존도가 큽니다. 미국은 네. 아니고요. 한 40% 중국에 의존하고 반도체는 또 한 35%. 그러니까 굉장히 반도체와 중국 일변도인 국가인데 저게 위험하다는 걸 타이완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뭐 자연히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중요한 교훈을 주셨어요. 올해의 마지막 경제본부 서영민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 열려라 깨라면 이거 발표는요. 시사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12시 20분 올해의 마지막 날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